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작은 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박경우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무릎 통증을 없애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근육이죠. 저희가 이 무릎 통증에 대한 원인을 복합적으로 봐야 되긴 하지만 요즘 들어 가장 크게 무릎 통증을 발생시키고 있는 원인으로는 근육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체중 자체가 증가되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이 체중 자체를 줄이라고 하냐? 정말 단순한데요. 걸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의 몸은 하중이라고 하는 것을 지탱하게 됩니다. 몸의 이 하중을 지탱하는 것은 생각보다 무릎이 많은 힘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체중을 지지하는 부담은 무릎에서 느껴지는 것의 체중의 3배에서 5배까지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은 즉슨 체중 1kg를 감량을 하게 되면 무릎에서 느끼는 부담은 체감상 3kg에서 5kg 정도가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체중 감량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앉아있을 때에도 무릎이 아프거나 서 있기만 해도 무릎이 아프다, 혹은 걸어 다닐 때에도 무릎이 아프다 하신다면 그때는 운동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왜 권장을 하지 않느냐? 단순합니다. 저희가 앉아만 있어도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관절 주변에 염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염증이 있으면요, 저희는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것이지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걷거나 아니면 다른 생활을 할 때 나는 통증은 없어 라고 하신다면 그럼 누구라도 운동을 하실 준비가 된 겁니다. 바닥에 앉는 생활이 저희에게는 익숙할 수 있는데요, 바닥에서 앉아서 진행하는 모든 자세는 무릎에 다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쪼그려 앉는 자세도 마찬가지고요, 무릎을 대고 앉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자세는 다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일상생활을 진행하실 때 기능적인 신발보다는 겉으로 봤을 때 멋지거나 예쁜 신발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두라든지 힐이 있겠죠. 그런 신발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도 관절에 부담을 주니 쿠션감이 있는 것을 선택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에 대한 통증을 만성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만성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악순환 때문입니다. 무릎이 약한 상태에서 잘못된 운동 방법이거나 조금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하게 됐을 때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시거든요. 단순히 운동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된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진행했던 운동의 강도가 너무 높거나 잠시 무릎에 염증이 생긴 상태였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운동을 해서인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한번 통증이 생기시게 되면 또다시 운동을 피하게 되고, 그러면 근육은 점점 더 감소하게 되고요, 그러면 통증은 더 심해지겠죠. 그 악순환이 반복이 되어지다 보니까 무릎에 대한 통증을 만성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유가 없는 만성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좀 해결을 하다 보면 만성적인 통증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큰 이유로는 보통 근육으로 좀 봅니다. 무릎 주변부의 근육을 키우게 되면 무릎 통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근육 자체는요, 무릎이 해야 되는 일을 대신해 주게 됩니다. 그 말은 즉슨 걷거나 점프를 하거나 모든 행동을 취할 때 자연스럽게 이 근육 자체가 충격을 흡수해 주게 되는데요, 이 스프링과 같은 존재로 이 근육 자체가 충격을 흡수해 주기 때문에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 통증 또한 점차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스쿼트라고 하는 운동이 있는데요, 스쿼트라고 하는 운동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중장년분들을 위해서 스쿼트 동작을 바꿔서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의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의자를 두고 거기 앞에 서서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방식인 것이죠. 식탁이나 책상에 의자가 있으시다면 의자를 활용하셔서 몸 뒤에다가 의자를 배치해 주시고요, 다리는 어깨 넓이만큼만 벌려주신 채로 씁니다. 손은 앞쪽으로 쭉 뻗어 주시고요, 손을 뻗는 이유는 척추 자체를 곧게 펴기 위함입니다. 척추가 세워지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 어깨가 좀 아프시더라도 들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 천천히 엉덩이를 의자에 댔다가 일어나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의자에 엉덩이를 댔다가 일어나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도는 좀 천천히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근육이 늘어날 시간도 줄어들 시간도 없는 것이니 관절을 쓰게 됩니다. 속도를 좀 천천히 조절하셔서 관절이 아닌 근육을 쓰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무릎 관절을 강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는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쪽에 많은 힘이
요하게 되는데요.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근육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무릎에 가해지는 통증 또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간단한 동작으로는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힙 브릿지라고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이 동작은 이제 매트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바닥에 누워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동작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파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렇게 하중을 지지해야 하는 이러한 운동들이 난이도가 꽤나 높게 작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첫 번째로는 근육 자체를 인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단순하게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펴게 되면 허벅지 앞쪽 근육에는 힘이 들어와야 하는데요. 다리를 폈는데 앞쪽 근육에 힘이 들어와 있지 않는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지금 이 운동 동작 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운동 동작들이 도움이 되기 위해선 근육이 좀 쓰여져야 됩니다. 그 근육을 쓸 수 있는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하잖아요. 그 근육을 쓸 수 있는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으셔서 다리 자체를 먼저 한번 쭉 펴보십시오. 핀 상태에서 내가 이 허벅지 앞쪽을 손으로 만져서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힘이 들어가고 있다면 좀 딱딱해졌을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말랑말랑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말랑말랑하다면 이 허벅지 앞쪽 근육 자체의 근육의 신경계가 완전히 죽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근력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분명 그 상태까지 가셨다면 혼자서 운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문가하고 같이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전문가 중에서도 재활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을 찾아가셔서 같이 운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시니어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 시니어분들께서도 운동을 하고 싶으시지만 배울 만한 공간을 찾지 못하시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한 분이 먼저 하셔서 좋은 효과를 먼저 나타나게 되시면 그분으로 인해서 소개로 이제 좀 찾아와 주시게 되시는 거죠. 이러한 연령층이 실질적으로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보통은 이제 사실 시니어 분들이라기보다는 부모님 세대 분들이 많이들 찾아와 주십니다. 60세부터 65세 구간의 회원분들이 가장 많으시고요. 70세가 넘어가시는 회원분도 계시기는 하지만 70세가 넘어가시는 회원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십니다. 이 근육의 신경 자체가 제가 죽었다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은 잠들어 있다는 표현이 조금 더 맞을 겁니다. 근육의 신경 자체가 어디 가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근육의 신경 자체를 내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결국에는 뇌에서 보내는 그 신호와 근육의 신경계가 잘 만나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인지시켜 드리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이러한 평가 동작이 운동 동작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올려서 이 앞쪽에 힘이 들어오게끔 유도를 하는 것인데 단순합니다. 손가락으로 조금씩 건드려 주시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고요. 손가락으로 건드려 주셔서 이쪽에 힘을 주셔야 돼요 라고 하고 육성으로 말하면서 이 근육 자체를 쓸 수 있도록 계속 같이 도와드리는 겁니다. 육성으로 여기 앞쪽에 힘이 들어오시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혹은 이제 같이 만지면서 여기가 조금은 딱딱해지신 거 느껴지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힘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를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릎을 피는 동작만으로도 허벅지 앞쪽 근육의 신경을 조금씩 깨우고요. 앞쪽의 신경이 깨어난 이후부터 근육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난 이후부터 운동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남이래역이라고 하는 역에 위치가 되어져 있고요. 남이래라고 하면 많이들 생소하실 수 있으나 남이래역 8번 출구 나오시면 저희를 맞이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락을 주신다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한데요. 저희가 너무나 죄송하게도 현재 모든 예약이 다 마감이 됐어요. 더 이상 이제 받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연락을 주신다면 대기 인원만 조금은 저희가 등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다리셔도 괜찮다면 상담 요청을 주셔도 되시고요. 오시게 되면 저희가 고정적인 수업 타임을 잡아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다 무료로 체험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런 운동을 배우러 갔을 때 아셔야 하는 것이 당일에 등록을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재활에 대한 영역, 건강에 대한 부분을 좀 염려해서 운동을 하러 오셨다면 못해도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거든요. 그럼 이 3개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 자체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이 하루 만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좀 섣부를 수 있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맞는 그런 센터를 고를 수가 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해드리는 것처럼 체험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한 곳만 받지 마시고요. 못해도 3
세 곳은 받아보세요. 세 곳을 받아보시면 나에게 맞는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도 좀 아실 수 있으실 거고요. 내가 좀 에너지가 넘치는 수업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차분하게 설명을 듣는 것이 잘 맞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선생님을 고르시고 체험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귀를 통해 건강에 대해 소통하고 있는 17년차 약사 오혜서라고 합니다. 귀는 사실은 우리 몸의 전체적인 장부라든지 이런 혈자리들이 귀에 다 있거든요. 귀를 통해서는 우리 건강 상태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오늘 다뤄볼 주제가 신장입니다. 그런데 신장이 특히 반사되는 곳이 귀거든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손은 심장이고 간은 눈의 상태로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신장 기능은 귀에 반사되기 때문에 특히나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나이가 들수록 신장에 관심이 더 많아지는 걸까요? 질환이 이제 악화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투석을 하게 되잖아요. 신장까지 망가지게 되면 이게 죽음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기능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시고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신장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귀의 어느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귀에는 신장에 해당되는 혈자리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찰을 하면 내 신장이 조금 약해져 있다 아니면 좀 질환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를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큰 귀로 이제 신장자리를 말씀드릴 건데 저는 이어 테라피를 공부할 때 프랑스 이열과 중국 이열 두 가지를 다 공부를 했거든요. 이열 요법은 단순히 민간 요법이 아니고 WHO에서 인정을 해준 대체 요법입니다. 귀에서 신장에 해당되는 자리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국 이열과 프랑스 이열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프랑스 이열 혈자리에서 신장에 해당되는 부분은 귓바퀴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 부분에 신장 자리가 있거든요. 신장과 수뇨관, 그다음에 방광이라든지 이런 자리들이 이 안쪽에 있어서 이쪽이 부어 있는다든지 아니면 붉어져 있다 아니면 착색이 되어 있다 이런 반응들이 있다고 하면 신장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중국에서 말하는 신장 자리가 또 있는데요. 그 자리는 허리 밑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장이 어디에 있죠? 허리의 뒤쪽으로 손을 짚었을 때 손바닥이 닿는 자리가 신장 자리예요. 허리쯤에 신장이 있는데 여기가 허리에 해당되는 자리인데 그 밑에 여기에 신장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나 이쪽에 반응이 있을 때 신장이 약해졌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귀에 나타나는 반응은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변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전립선 자리인데 여기가 이렇게 눌려있는 반응이 있으면 전립선 기능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변형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귀 색깔 붉어졌거나 검거나 아니면은 하얗게 창백해진 귀 색깔 변색이 된 귀 색깔입니다. 그러면 이상적인 귀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 있었을 때 좋을까요? 유백색, 핑크빛이 도는 살색 그런 귀 색깔을 갖고 있으면 건강한 귀 색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두워지거나 붉어진 귀 색깔은 일반적으로 태닝한 톤이랑은 좀 다릅니다. 건강하게 어두워지는 그런 톤이 아니라서 병증을 그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검붉은 색은 어디에 많이 있냐면 강남역 투다리 거기 가면은 이제 배 나온 회식하고 있는 부장님의 얼굴 색 연상되시나요? 검붉고 모공도 넓을 것 같고 배볼록 나와 있고 이런 분들의 그 피부 색이 귀에도 그런 색을 띠고 있으시거든요. 그 색깔이 염증성으로 검붉어진 색깔입니다. 제가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주실 거예요. 그쪽을 들어오시면은 질문 답변을 할 수 있는 방이에요. 귀 사진을 거기에 올려주시면은 건강하게 태닝된 귀인지 아니면 염증성으로 검붉어진 귀인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각질인데요. 이제 귀가 원래는 이렇게 맨들맨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각질이 나타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각질이 잘 나타나는 부분은 하체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소화기에 해당되는 부분 이런 데 이제 각질이 잘 생기게 되는데 각질이 있는 부분은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반응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색소 침착이나 점이거든요. 점이 생기는 부위에 따라 반응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고객분 중에 한 분은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에 점이 있었어요. 근데 점이 생겼다는 거는 우리 몸이 산화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도 한 5년, 10년 이렇게 쌓였을 때 점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머리에 생겼을 때는 두통을 많이 호소한다거나 그리고 이미 점이 돼 있는 경우에는 대화가 좀 산발적으로 되는 그런 분들은 꾸준히 관리를 하시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죠. 다시 상태가 좋아지면 점이 사라질 수도 있나요? 점이 좀 옅어지는데요. 사실 점으로 생긴 거는 쉽게 없어지진 않아요.
다섯 번째는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가 생기는 거예요. 코에만 생기는 줄 아셨죠? 근데 코가 아니라 귀에도 생깁니다. 블랙헤드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여기는 우리 몸에서 신장과 폐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몸에 염증이 생기면 이 부분이 블랙헤드가 잘 생기고요. 여자분들 특히 갱년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여기 구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가 아직 갱년기 증상을 겪을 나이는 아니지만 귓구멍 옆에 블랙헤드가 있다라고 하면 갱년기 증상을 좀 심하게 겪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있을 때는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이쪽에 지압을 하는 것보다는 귀 지압 패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염증을 이제 흡착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부착하는 방법이 있고요. 필요한 영양요법을 같이 하시는 거, 그다음에 식생활 개선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혈관 확장이거든요. 귀에서 특정 부분에 혈관이 심하게 노출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주로 이제 성장기 어린이들이 이렇게 노출된 경우가 있는데 성장기 어린이들은 이런 경우에는 영양분을 잘 채워주면 그 혈관이 노출된 게 다시 가라앉으면서 폭풍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은 이제 성장기가 아니잖아요. 혈관이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 해당 부위에 순환이 잘 안 되면서 충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게 되면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모세혈관이 보이고 심해지면 그 부위가 빨간색이 아니고 보라색, 붉어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이제 혈관이 노출된다라고 하면은 등에 통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귀 혈자리 나타내는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랑 귀에 나타나는 반응을 공부해 두면요. 그 부분이 좀 불편하겠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귀 지도를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 분 있으실 텐데 댓글에 보시면은 단톡방 링크가 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오시면은 2열 지도 사진이 방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신장을 관리하기 위한 식이하고 생활습관 개선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신장이 안 좋으면은 짜게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소금을 선택을 하셔서 뭐 죽염도 있고 좋은 소금 선택하셔서 드셔야 신기능이 좋아집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다에서 나는 식재료를 통해서 음식을 해먹는다. 바다에서 나오는 음식들은 염분을 머금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장이 약해졌을 때는 우리가 몸에서 짠맛이 땡기기도 하고요. 실제 짠맛을 넣어줬을 때 신기능이 올라갑니다. 병원에서 얘기하는 그 나트륨 섭취를 줄이세요 하는 거는 몸에 안 좋은 정제소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건강한 소금, 천연 원료로서 짠맛은 섭취를 해주시는 게 신기능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신장 기능이 안 좋으면 물을 많이 섭취하지 말라 이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몸은 수분 섭취가 원활하게 돼야지 독소도 빠져나가고 해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따뜻한 물로써 건강한 소금을 조금 타서 드시면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따뜻하게 수분 섭취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숙면이 또 중요해요. 근데 시간도 중요해요. 우리 장기가 회복되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신장이 회복되는 시간은 밤 11시부터 1시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내가 충분히 수면을 취해 주어야만 신기능이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리에 대한 자극을 너무 크게 받으면 신장도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어폰으로 너무 큰 소리를 듣는다거나 소음 속에 노출되어 있으면은 귀 청력도 약해지지만 신기능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극들도 줄여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TV 보시는 건 사실은 크게 지장이 없는데 문제되는 거는 우리가 이어폰을 꼽았을 때요. 직접적으로 여기에 소음이 가해졌을 때 안 좋거든요. 이 이어폰을 좀 빼고 자연의 소리를 좀 듣고 TV나 영상을 볼 때도 차라리 오히려 모니터를 두고 노트북으로 보게 되면 안 꼽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신장 자리를 말씀드렸는데 여기 안쪽 자리하고 여기 안에 신장 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몸은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만 지압하거나 관리한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폐물이 잘 빠질 수 있는 림프 자리 이런 곳들을 독소를 잘 빼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장이 건강해야지 피가 잘 돌 수 있겠죠. 그래서 심장에 해당되는 귓구멍 옆에 심장 자리들 이쪽에도 또 심장 자리가 있거든요. 심장 자리들도 지압을 해줘서 피가 잘 돌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신장까지 마사지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계속 귀를 주무를 수는 없으니까 귀 지압 패치를 해당하는 자리에 부착을 해두시면 훨씬 편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심장 에너지가 좋아지면서 피를 잘 돌리면은 막혀있던 모세혈관이 잘 뚫려요. 신장은 모세혈관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모세혈관들이 막히면서 신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심장 기능이 약해져도 모세혈관에 피가 안 가면서 신기능이 떨어지는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종아리 마사지를 해서 심장 기능을 올리는 걸로 신기능을 보조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전에 이 괄사를 통해서 발바닥에 이렇게 있고 다리가 있다고 하면요, 뒤꿈치 위에 아킬레스건 위쪽으로 이쪽을 풀어주시고요, 이 바깥쪽 부분에 긁어서 풀어주시고, 종아리에 근육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 기능을 보조할 수 있고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거기도 해요. 세게 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오금 부분도 한 번 더 풀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 폼롤러가 있으신 분들은요, 침대 위에 폼롤러 올려놓으시고요, 흔들면서 마사지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빈 모양으로 만든 것은요, 그 근육의 그 미세한 부분까지 자극을 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다른 괄사들은 조금 더 세게 지압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원료 자체가 이제 항산화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조금 오버해서 얘기하면 세게 하지 않아도 닿기만 해도 통증이 좀 풀려요. 요건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할 수 있는 링크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샀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몰라서 고민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영상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채널 통해서 이제 구매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분들은 제가 초대를 해서 직접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를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곳 한남동 카페 골목에서 클래스를 제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오늘은 신장에 관련된 귀의 반응과 어느 부분을 지압하면 되는지를 좀 알아봤는데요. 신장 관리를 위해서 식생활 습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좀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신장 외에도 근본 치유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네. 눈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진짜 많아요. 그쵸. 눈이 막 치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눈 건강에 좋은 음식이나 습관 같은 걸 좀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던 게, 당근 안 먹으면 엄마가 너 당근 먹어야 눈 좋아진다, 시금치 먹어야 눈 좋아진다,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떤 식품을 열심히 먹는다고 해서 눈이 정말 밝아지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제가 장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 건강을 평균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양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눈이라는 기관은요, 아주 미세한 신경 조직과 혈관 조직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눈 건강에 좋은 영향을 보려면 진짜 말초까지 영양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좋은 영양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리고 눈 건강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영양소가, 요즘 많이들 영양제로 챙겨 드시는 뭐 루테인이나 제아젠틴 같은 경우도 뜨는 영양소이지만, 전통적으로는 비타민 A, 오메가3, 그리고 각종 비타민, 미네랄 같은 아주 미량 영양소들, 그런 것들이 잘 밸런스가 합쳐져서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면 비타민 A에는 눈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비타민 A 자체는 내 눈의 전반적인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 왜 예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가정가사, 요즘은 그 뭐라고 부르나요? 가정가사 아니고 무슨 과목이 있지 않을까? 중학교, 고등학교에? 기술과정. 기술과정, 다음 세대 가정가사 다음에 실과, 지금 저 아저씨들 실과, 네, 기억하시죠? 뭔가 하여튼 그런 시간에 무슨 영양소가 부족하면 무슨 증상이 온다라는 게 있었는데,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무슨 증상이 온다고 했더라? 야맹증. 그쵸. 야맹증이 온다고 했단 말이야. 야맹증이라는 증상이 뭐예요? 밤에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눈이 정상적으로 보여야 하는 작용을 못하게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 말 돌려서 생각해보면 비타민 A가 제대로 대사가 되고 내가 충분한 비타민 A를 섭취를 하고 있어야만 내 눈 건강에 좋은 영향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비타민 A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식품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비타민 A는 크게 식물성 재료에서부터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A랑 동물성 재료에서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A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식물성 재료에서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A는 베타카로틴이라는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단호박편을 참고하세요. 베타카로틴이라는 식물성 재료에서부터 오는 식물성 비타민 A는요, 내가 섭취하고 나면 내 몸속에서 활성형 비타민 A로 변신하게 되고, 그 활성형 비타민 A로 변신을 해야만 내가 비타민 A를 섭취했을 때 노리는 효과를 체내에서 다 누릴 수가 있고요. 동물성 비타민 A 자체는 애시당초 활성형 비타민 A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변신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동물성 비타민 A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비타민 A로서의 효과 외에 식물성 재료가 가지고 있는
좋은 고유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베타카로틴과 활성형 비타민 A를 같이 선택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색깔이 뚜렷한 채소에 베타카로틴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녹황색 채소들, 뚜렷한 주황색을 내는 채소들, 전구체에 해당하는 베타카로틴이 많고요. 동물성 재료 중에서는 간, 순대 먹으러 가면 간 주시죠? 그 간이 비타민 A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몸이 아주 허약해서 눈의 건강에까지 완전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상태로 허약해진 아이들에게는 간을 먹이기도 했었어요. 정말 아주 강력한 영양이 농축되어 있는 재료에 해당하고요. 간에 비타민 A가 많고 달걀 노른자에도 비타민 A가 많죠. 그런 재료들을 잘 섞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간을 그러면은 생으로 먹기도 하고 익혀서 먹기도 하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효과는 똑같아요? 네, 같습니다. 같은데 비위가 약하거나 혹은 아주 프렌들리한 모양새는 아니잖아요.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익힌 것도 충분히 좋아요. 오메가3에는 대표적인 음식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의 대표적인 종류죠. 그래서 오메가3가 많은 재료는 등푸른 생선류, 고등어, 삼치 그런 데 오메가3가 많고요. 식물성 기름에서도 오메가3를 섭취를 할 수가 있어요. 오메가3가 눈 건강에 무슨 좋은 영향이 있어? 라고 하시면 우리가 눈이 뻑뻑해요 라고 말씀하실 때 뻑뻑해요 라는 증상을 말씀하시지만 왜 뻑뻑한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눈물샘 자체가 부드럽게 윤활이 안 돼서 뻑뻑한 경우들이 있는데 오메가3가 그런 데 좀 도움이 되죠. 아까 말씀하셨던 기타 소량 영양소, 비타민 C, 아연, 네. 셀레늄 이런 거는 또 어떤 또 지금 PD님이 읊으신 그 영양소들의 공통점은 이름이 다 다르고 화학적으로 생긴 모양새도 다 다르지만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들이죠. 눈도 늘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기관일 뿐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눈도 산화 스트레스에 계속 강력하게 노출이 되거든요. 항산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은 눈 건강에 아주 중요하죠. 대표적인 식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 새콤한 맛을 낼 수 있는 과일들 혹은 견과류 그런 것들이 많죠. 저번에 말씀하셨던 키위 이런 것도 네,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루테인 제아잔틴 네, 루테인이나 제아잔틴 같은 경우는 영양제로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영양제로 드셔서 효과를 보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겠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수 있어요. 오히려 식품을 통해서 섭취를 하시면 루테인, 제아잔틴 외에도 그 식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다른 영양소를 같이 섭취하실 수 있어서 더 좋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재료는 케일이에요. 그냥 먹으면 씁쓸하기도 하고 식이섬유소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있어서 좀 질깃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 하는데요. 케일 자체에 루테인이 진짜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사실 루테인의 보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파프리카 종류들도 좋아요. 노란 파프리카 같은 경우도 제아잔틴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그런 재료에 해당합니다. 케일 같은 경우는 네. 사람들이 그거를 주스로도 먹기도 하잖아요. 그쵸. 케일 주스로 드시는 것도 괜찮고 케일을 활용하실 수 있는 다른 여러 메뉴들 중에 저는 케일 쌈밥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케일을 살짝 데쳐서 밥을 넣고 돌돌 말아가지고 드시는 요리인데 굉장히 간단하게 주먹밥처럼 한 끼 대용으로 드시기에 충분하기도 하고 언젠가 우리가 한번 했던 얘기 중에 생채소를 먹는 것보다 데쳐서 먹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케일도 데치고 나면 부드러움이 가미되기도 하고 생케일에서 느낄 수 없었던 촉촉한 맛도 나서 케일 쌈밥도 되게 좋은 요리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요리 레시피라는 게 또 따로 있을까요? 쉽게 생각을 하시면 제아잔틴은 약간 노란색이 나는 재료에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노란 파프리카에도 많고 아주 노랗게 잘 익은 옥수수에도 많아요. 옥수수, 파프리카 이런 것들을 활용한 레시피는 어떤 것이든 좋은데 보통 눈 건강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는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애를 키우고 있는데 애들의 눈 건강을 좀 좋게 하는 음식을 주고 싶은 어머니거나 혹은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이 이래갖고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거나 하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각각 추천을 해보자면 애들은 아무리 너 이거 눈에 좋아 먹어라고 해도 막 케일 주스 이런 건 안 먹을 거란 말이죠, 걔네가. 그래서 저는 약간 달콤한 옥수수 스프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애들한테는 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그 먹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들지 않게 해주는 제아잔틴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옥수수 스프 추천드리고 싶고 식재료에 대한 거부감이 좀 덜하다? 그러면 시금치 같은 것들도 같이 넣어가지고 뭐 달걀이랑 요리한 것들도 눈 건강에 좋은 요리에 해당할 수 있고요. 연세가
연세가 좀 드셨으면 오트밀 죽 같은 거 끓이면서 케일을 같이 썰어서 넣는다거나 하는 것들도 좋은 메뉴죠. 그럼 눈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나 피해야 될 게 있나요? 음식이요? 네. 음식이라기보다는 휴대폰을 자꾸 보시는 걸 안 하셔야겠죠. 카카오톡 이런 거 정말 깨알 같은 글씨 막 이렇게 보내고 껌껌한데 막 이불 안에 들어가서 휴대폰 보고 이런 거를 일단 안 해야겠죠. 그게 사실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선글라스를 착용하시거나 혹은 자외선 차단 안경을 착용하시거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눈이 피로할 때까지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는 건 피해야 될 것 같아요. 노트북이 됐든 휴대폰이 됐든 스크린 자체를 계속 너무 집중한 상태로 장시간 보는 것은 눈에 정말 안 좋죠. 눈 건강에 좋은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 그거를 내가 반드시 실천하겠다 하는 것도 좋을 수 있는데요. 그거보다 안 좋은 무언가를 내가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카페인을 굉장히 많이 먹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 카페인을 좀 줄여보는 노력을 하는 거, 과음을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술자리를 좀 줄여보는 거, 매일같이 단 음료를 먹어요, 탄산음료를 마셔요 한다면 그것을 끊으라고는 제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2번 먹을 거 1번만 먹는 거, 뭐 그 정도로 줄여나가는 게 좋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실천하면 좋은 습관? 네, 저희 어머니께서 늘 멀리 보기를 강조하셨습니다. 얼마나 멀리 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휴대폰을 보거나 어떤 스크린을 볼 때는 굉장히 내 눈과 사물 사이가 가깝거든요. 멀리 보기라는 거는 눈에 힘을 빼고 볼 수 있는 원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무실에 있다면 창 밖에 있는 나무, 멀리 보기를 해서 눈의 근육에 힘을 풀어주는 것들을 반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푸른 나무를 계속 보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녹색이라는 것 자체가 시력을 좋게 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 계속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는 개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눈 건강에 관심이 많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 건강은 사실 어떤 하루 이틀 관리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계속 누적하고 축적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눈이 너무 피곤하니 오늘은 멀리 보기도 하고 눈 마사지도 하고 챙겨 먹고 술도 안 먹고 하루 해가지고 효과가 사실 있기가 좀 힘들고요. 늘 누적해서 뭔가 실천해 나가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실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잘 세팅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고소한 호두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호두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간식이지만 저는 특히 커피와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 이롭다고도 잘 알려진 호두, 혹시 그냥 막연하게 몸에 좋다고만 알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호두는 견과류의 일종으로 기원전 7,000년 전 고대부터 인류가 친숙하게 섭취해온 식품인데요. 인류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호두를 섭취해왔다니 놀라신 분 계신가요? 이렇게 호두는 아주 옛날부터 인류에게 많은 영양소를 제공해 주었는데요. 호두에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는데, 이렇게 풍부한 영양소가 함유된 호두가 주는 몸에 이로운 점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호두의 놀라운 효과는 바로 노화 방지입니다. 호두에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E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호두에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항산화 물질은 체내 유해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노화 방지와 관련이 깊은 성분으로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죠. 또한 항산화 물질은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어 감기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는데요. 자유라디칼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켜 노화와 관련된 여러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호두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은 자유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여 세포 노화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준답니다. 또한 호두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오메가3는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피부에 수분을 보충해 주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죠. 특히 피부가 노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주름과 피부 처짐을 예방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답니다. 두 번째 호두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뇌 건강 유지입니다. 호두의 외형이 뇌를 닮아 예로부터 뇌에 좋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외형만 닮았다고 뇌에 좋다는 것이 아닌 것 알고 계시죠?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는 주로 생선에서 많이 발견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호두에도 그만큼 많은 양이 들어있죠. 해외 알츠하이머 저널에서는 호두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주므로
장점으로 알츠하이머 발병과 진행을 늦추거나 위험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고 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며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치매와 같은 뇌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뇌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돕는 호두는 노화로 인한 인지 저하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호두는 비타민 E 또한 풍부하여 뇌의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지켜줍니다. 이는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부터 호두를 꼭 드셔야겠죠? 세 번째 호두의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호두가 뼈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알아도 뼈에 좋다는 건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호두가 뼈 건강에 미치는 좋은 작용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호두는 칼슘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성분들도 함유하고 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호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데요.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지만 마그네슘 역시 뼈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두 성분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 뼈의 강도를 높이고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또한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뼈의 형성을 촉진하고 뼈의 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호두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암 예방 효과입니다. 호두는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 덕분에 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놀라우신가요? 2022년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 자료를 보면 호두나 아마씨에 함유되어 있는 알파-리놀렌산을 꾸준히 섭취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심혈관 질환 위험률이 10% 감소되고 관상동맥 심장질환 위험률은 20%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호두에는 폴리페놀과 엘라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특히 엘라그산은 항암 성분으로 유명한데 엘라그산은 체내에서 엘라그산 대사물질로 변한대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폴리페놀은 암세포의 확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호두는 이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암은 염증성 질환과 관련이 깊은데요. 호두가 가진 염증 완화 효과는 암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보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호두에 포함된 비타민 E와 셀레늄 등의 성분은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암 환자에게는 면역력이 중요한데 호두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서 우리 몸에 방어막을 형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죠. 호두의 효능 정말 놀랍죠?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호두 이것들과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된다는데요. 호두와 궁합이 좋은 식품들 바로 알려드릴 테니 주목해주세요. 첫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요즘 들어 그릭 요거트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단어들 자주 접해보셨죠? 요거트에는 단백질, 칼슘,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호두에는 건강한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조합을 통해 다양한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데요. 요거트에 함유된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한 세균을 증식시키고 장 건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호두의 지방은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을 더욱 향상시켜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호두에 함유되어 있는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건강한 지방산을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호두의 지방이 소화 흡수를 도와 영양소의 흡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영양뿐만 아니라 호두의 고소하고 크리미한 식감과 요거트의 부드럽고 상큼한 맛은 잘 어울리는데요. 함께 섭취하면 맛과 식감의 조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요거트를 드실 때는 호두와 함께 드시는 것 추천해 드릴게요. 두 번째, 호두와 환상의 궁합 음식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호두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나나는 탄수화물과 천연당과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다는 것 잘 알려져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바나나의 당은 호두 대비 신체에 더 빠른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호두에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는 것 이제 잘 아시죠? 이 성분들은 신체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래서 바나나와 호두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 보완적인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고 영양소 흡수 동안 더 쉽고 오래 지속이 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영양뿐만 아니라 호두의 고소하고 크리미한 식감과 바나나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은 잘 어우러지는데요.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한번 섭취해보세요. 간단하게 바나나의 달달한 맛과 호두의 고소한 향이 의외로 조화로워서 맛과 식감, 영양소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소하고 맛도 좋고 몸에도 정말 좋은 호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섭취해도 안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호두는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이지만 모든 식품들이 그러하듯 호두도 적당량 섭취를 해야 하는데요. 과연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몸에 좋은 호두를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 호두 섭취 시 주의점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호두 섭취 시 유의할 점 첫 번째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호두는 견과류 중 하나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인데요. 일부 사람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호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호두를 섭취했을 때 입술이나 혀 또는 얼굴이 부풀거나 허우걸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는 개개인의 신체 증상에 따라 매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목숨도 위험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호두 섭취를 중단하고 필요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호두를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호두 섭취 시 주의할 점 두 번째는 과도한 섭취입니다. 호두는 100g당 650칼로리로 매우 고칼로리 음식입니다. 하루 섭취량을 과도하게 초과하면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호두에는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대부분 불포화 지방이라 건강에 유익하다고 알고 있지만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20에서 30g 정도, 이는 약 5에서 7알 정도 되는데요. 쪽으로 봤을 때 10개에서 15쪽이 적당합니다. 호두 섭취할 때 꼭 기억해 주세요. 호두 섭취 시 유의할 점 세 번째는 변질이 일어난 호두 섭취입니다. 호두와 같은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산패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특히 호두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산화되기 쉬운데 산화가 진행되면 지방의 구조가 변형됩니다. 산화된 지방은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뿐만 아니라 산화된 지방은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호두가 산패되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데요. 이 물질은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이렇게 산패된 호두를 장기적으로 섭취 시 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산패되어 변질이 일어난 호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산패된 호두를 구분하는 방법 쉽게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색상을 보는 것입니다. 신선한 호두는 갈색 또는 황금빛을 띠는데 산패된 호두는 색이 어둡게 변하고 부패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산패된 호두는 비린내나 신냄새가 날 수 있으나 신선한 호두는 자연스러운 고소한 향이 납니다. 또한 맛이 다른데요. 신선한 호두는 고소한 맛인 반면 산패된 호두는 맛이 매우 씁쓸하거나 오래된 기름향이 나고 썩은 것 같이 매우 불쾌한 맛이 난답니다. 이러한 호두를 골랐다면 산패되지 않게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호두는 잘못 보관하면 쉽게 산패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두는 원래의 껍질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껍질을 벗기지 않고 보관하면 외부에서의 영향을 줄일 수 있어서 오래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호두를 먹을 때마다 까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미 까진 호두를 많이 구입하잖아요. 이런 호두는 공기와 빛에 노출되면 산패가 촉진되기 때문에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밀봉할 수 있는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거나 진공 밀봉팩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두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서 서늘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껍질을 벗긴 호두는 쉽게 산패할 수 있으니까 냉장 보관이 필수적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